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계에 도달한 중국 경제 붕괴 시작 신호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중국 경제 그렇게 쉽게 망하진 않습니다. 쉽게 망하진 않지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고, 결국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매력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죽었고, 수출이 죽고, 내수가 죽고, 그리고 FDI 죽고, 그래도 경제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이제 G2에서 G1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깜깜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중국 경제는 무조건 위안화를 찍어서라도 살리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달러는 그대로 외부에 쓰고, 대내적으로 쓰고 있는 그 위안화는 펑펑 찍어내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한계에 도달한 중국 경제입니다. 지금 헝다그로의 파산 신청은 중국 경제 위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와 경제학자는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가 전 세계 신흥국들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 왔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베이징의 기적, 중국 모델, 중국 국가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칭찬했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그것이 성공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껏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이죠. 1980년대 이후 중국이 개방의 문들을 연 이후 계속적으로 10%대 이상의 성장을 계속해왔던 중국.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게 되면서 10% 미만의 성장률을 갈 수밖에 없었고, 이것조차 지금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중국이 DTP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국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었죠. 중국의 위기라고 쓴 제임스 고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는 중국 모델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닌 미국의 정책 실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했었다라면 이것은 중국이 잘해서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의 결정적인 정책 실패라고 얘기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한계에 도달한 중국 경제 붕괴 시작 신호 7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부패가 중국을 망가뜨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위기의 저자인 제임스 고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쟁자인 베이징을 도왔더라도 부패하고 국가 경제에 해로운 정책을 펴는 중국 공산당은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금융 및 기술 투자가 중국 경제 위기에 빠지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연을 시켰지만 결국은 막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구조적으로 중국의 경제는 이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질적인 부패 속성이라고 제임스 고리는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데, 정치 권력의 축제, 당, 정, 군, 관료의 횡령, 민간 기업 및 자산가의 재산 약탈, 금융 시스템 악용 등의 부패는 중국 공산당이 통치를 유지하고 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전락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경제를 성장시킨 것이 아닌 절대 권력을 획득하고 그들이 부를 그대로 축적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임스 고리가 말하는 중국 붕괴의 7가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생산 요소의 과다 사용. 이는 중국 공산당 관리들은 주머니를 불리고 출세하기 위해 정책을 펴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들이 하부 직원에 있다가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든지 위에 사람들한테 뇌물을 먹이고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많은 재물이 필요하고 이 재물이 필요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출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 외부에 보여주는 정책이 잘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를 위해 낭비와 사기는 불가피하다라고 제임스 고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산 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 등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2013년 중국은 동일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미국보다 10배 많은 생산 요소를 사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쩔까요? 2013년에서 지금 10년이 지난 후인 현재를 보면 그것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이 부정적인 통계를 내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 행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추그룹이 이번에 공산당의 그 갑작스러운 방문 이것으로 인한 과다한 벌금을 맞았어요.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민추그룹이 컨설팅 회사이죠. 컨설팅 회사인 민추그룹이 이렇게 하고 있던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해외에 알리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FDA에 안 들어가, 미국 돈 안 들어가, 수출 안 돼,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외가 버리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경제제 및 경제생활의 비효율적인 분배, 즉 첫 번째 요소인 생산 요소 과다 사용과 연관된 사용,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수익성 있는 민간 기업을 약탈해서 부채금 많은 좀비 국유기업으로 만듭니다. 가치 및 효율성이 훼손이 되죠.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이 그룹입니다. 알리바바의 자회사였던 엔츠그룹,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알리페이를 했고 여기에 대출도 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엔츠그룹이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상장도 못하고 지금 거의 국영기업화 됩니다. 국영기업화 된 것을 하면서 가치도 훼손되고 그 효율성도 훼손되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부를 중산층에서 공산당 엘리층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결국 잘 나가는 기업 다 잘라버리고 디디 출신 잘라버렸죠. 뭐 이런 기업들 2년 만에 다시 나왔다긴데 지금 좀비 국유기업으로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거의 그런 형식으로 주식 자체가 다 넘어간 상황,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중산층의 창조성 및 혁신성을 말살시킵니다. 그 첫 번째로 정보의 자유도 없고 규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약하고 정보의 자유가 정말 없어요. 이번에 방첩법도 개정을 했죠. 방첩법 개정을 하면서 중국에 비판만 하는 소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규칙 위반자들이 누구나요? 거의 중국 공산당, 임원,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 있나요? 처벌 없죠. 특별히 때려잡기 위해서 처벌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이 약한 공산당 체제에서는 창조성과 혁신성이 억압이 되죠. 이전과 같이 지금 알리바바, 디디 출신, 텐센스 이러한 기업들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나라가 지금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중국 공산당 정책인데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공한 민간 기업은 언제든지 국가에서 몰수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알리바바입니다. 다 보시고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공산당의 폐해를 지적하는 기업가는 실종되고 재교육시킨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경제발전 포럼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중국 공산당이 중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종됐었죠? 한참. 그리고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고 그랬던 기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넘어가 있었고요. 지금 다시 나온다고 그래도 힘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죠. 이러한 조치는 민중들이 국가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국가에 더욱더 의존하게 만드는, 그래서 국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제조 품질 관리 기준 및 규제가 미흡하다. 지금 세계는 탄소 협약이 하게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죠. 중국도 미국이 빠졌던 기후협약에서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우리는 2027년까지 이것을 잘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여전히 잘 돌리고 있고 중국이 전력난이 났을 때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때웠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식품에서부터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핵심 민생 분야에서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이 미흡하고 규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량 상품이 버젓이 유통이 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 상품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남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이전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죠. 중국에서 나온 제품은 한국 제품보다 무조건 나빠. 물론 지금은 제품의 질이 조금 더 높아져서 이전보다 낫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제품이 지금도 한국 제품보다 좋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채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입니다. 그 부채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의 가장 큰 것은 바로 부동산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 경제에서 개발은 시장 수요를 통해서 기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잘 팔리는 것을 생각을 해서 공장의 캐파를 늘려가는 것이죠.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중국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추진하는 왜곡된 개발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령도시가 그 대표적인 것이죠. 이는 개발이 아닌 시간과 돈과 자원을 낭비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헝다그룹입니다. 헝다그룹은 중국 공산당의 경제를 왜곡한 대표적인 예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LGFV, 이게 뭐냐면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이에요. 이 약자인데 이 지방정부의 부채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던 부동산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한 인프라 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중국의 부동산 사태는 중국 당국의 과도한 부동산 개발에 몰입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의 수출이 성장을 엄청나게 하다가 성장이 멈춘 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정말 10년 가까이 됐어요. 10년 가까이 됐는데 중국의 성장률을 계속 보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더 열심히 했냐면 부동산 개발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을 무조건 붐을 일으켜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부채에 의존한 사업 확장을 합니다. 무조건 부동산을 만들면 부동산 불패가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불패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벌어왔어요. 지방정부는 토지 이용료를 통해서 벌어왔고 또 공산당의 임원들은 여기에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벌어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부동산 불패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경제 발전에 지금 현재 짐이 되고 있는 상황. 인프라 투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 자체를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이 투자가 다 허울 좋은 투자가 되었을 뿐이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또한 어느 시점에 가면
국유은행인 인민은행도 국가부채도 지속 불가능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나와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1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LGFV, 아까 말했던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이라고 지금 말했죠. 이런 LGFV에 대해서 이 부채 비중을 줄여라고 얘기를 했죠. 부채 비중을 줄여, 지방정부 보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중국의 LGFV의 이야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우리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보는 것은 극심한 토지 수질 대기 오염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환경 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무분별한 광물 채굴로 인한 독성 물질 및 공장 폐수 등으로 땅과 물이 오염이 되어 있고 여기에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정부가 국유제를 수십 년간 실시하면서 자연자원에 대한 무관심이 있습니다. 즉, 공유지에 대한 비극인데 Tragedy of Common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독성 물질과 사막화로 인한 농경지 손실은 결국 식량 부족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나오는 소식이 뭐냐면 토지 개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토지 개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식량 부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청년들에게 시골로 내려가서 일해라 라고 말을 했던 것이 결코 허니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토지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막화 그리고 토지가 황폐화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요. 그래서 토지 개발, 새로운 곳에 토지 개발, 또 여기에 또 개발했다니까 사막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수질 오염이죠. 2013년 당시 중국 하천의 40%가 생명체가 살거나 사람이 이용하기 부적합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는 70%대까지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80~90%가 이미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기오염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백만 명이 조기 사망할 정도로 세계에서 공기의 질이 가장 나쁘고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갈수록 더 많은 석탄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여러가지 종합해 본 결과 중국 공산당 정부는 환경오염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을 봐야 되죠. 우울증에 빠진 젊은 세대. 탕핑족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탕핑족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중국에서 졸업을 하면 시체놀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에 나가서도 시체처럼 살 수밖에 없는 현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당핑족으로 불리고 있는 젊은 세대와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가장 우대를 받고 있는 소황제 취급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중국이 경제 성장을 받고 80년대 이후부터 계속 성장을 했고 지금 탕핑족이라는 것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지금 탕핑족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에라면 지금 중국이 2008년부터 고속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수출 굉장히 늘었고 2008년이라는 것은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지금 미국의 성장이 죽었을 때 중국의 저렴한 제품을 가져가서라도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2008년입니다. 2008년 이후 미국의 중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2023년 현재 3위로 떨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계속 줄어가고 있죠.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을 벗어나고 탈피하고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제도 2025를 했고 이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가 나왔고 이러한 것에 열광을 하고 그런데 그것은 다 중국 공산당 정부나 임원들이 샀던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중국의 젊은이들은 현재 비관적으로 빠져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화웨이를 살려야 되고 화웨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화웨이를 살리는 가장 큰 배경에는 중국제조 2025를 다시
성장시켰던 이런 이야기들이 다 배경에 깔리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이 비관주에 빠지고 있으면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자녀의 출산이 기피가 되고 탕평족이 늘어나고 미래인 젊은 세대들이 무력감에 빠지면서 중국 경제를 더욱더 암울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중국 경제는 꼬그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지 않아요. 성장이 1%에서 2%대 현상 유지밖에 못하는데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자율보다 더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성장이 꼬그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이 원하는 중국. 예전 시대로 돌아가. 노동집약적 산업만 해. 기술집약적 산업 하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힘싸움에서 미국은 전혀 밀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정치판에서 내년에 대선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선에 들어가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러한 입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힘에서부터 나옵니다. 시민의 힘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중국 공산당, 중국 때리기는 계속해야 된다. 중국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 때문에 때리기는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때리기가 계속되는 한 중국의 성장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마음에 급해요. 어떻게든지 대외적으로 우리 괜찮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 맥스 프로죠. 프로가 7나노급의 반도체를 탑재한 칩 AP 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이 달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칩조차도 지금 채굴기에 쓸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가진 그러한 칩. 그래서 실질적으로 7나노급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해도 실질적인 성능은 10나노급에 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 내용들은 다 보시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든지 중국이 어떻게든지 미국의 그것에서 벗어났다는 걸 대외적으로 알려주려고 지금 노력했던 그 노력들이 오히려 중국 제재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옥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